잠깐요. 지금 넘기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멀어지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조용히,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어머님은 잘해줬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며느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짐을 싸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3가지 행동 중 하나라도 해오셨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줬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잘해줬다는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었을까요? 내 기준이었는지 아니면 며느리의 기준이었는지. 이 질문에 바로 답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꼭 필요하신 겁니다. 한 가족 상담 연구소에서 고부 갈등을 경험한 며느리들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며느리의 열의 7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 멀어진 게 아니라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다고요. 나쁜 시어머니여서가 아닙니다. 몰랐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며느리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 더는 못하겠어. 어머니 때문에 숨이 막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오늘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전화는 왜 오지 않는 걸까요? 바빠서일까요? 아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그 이유를 영영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며느리가 딸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고 명절이 아닌 평범한 주말에도 손주를 데리고 찾아오고 시어머니 생신이면 몇 주 전부터 선물을 고르는 며느리를 둔 어머님들이요. 이분들에게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3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미 멀어진 사이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까지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노후의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길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머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으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한 글자가 저를 더 발전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어머님들께 닿을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이야기가 어머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거예요.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68살 오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평생을 부지런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둘을 키우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지만 그 세월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세대 어머님들이 다 그렇듯이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온 분이었어요. 아들 동현이는 그런 어머니를 닮아 성실하고 속이 깊었습니다. 결혼해서 전주 외곽에 자리를 잡고 살았는데
정숙 씨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며느리 수지는 첫인상부터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혼식 날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앞으로 우리 편하게 지내자.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할 거야.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정숙 씨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면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 씨는 거실에서 손주와 놀았어요.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세대에는 며느리가 부엌 일을 맡는 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이 힘들다는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숙 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석이었어요. 음식 준비를 마치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정숙 씨의 딸 은지가 뒤늦게 도착했어요. 어머니, 나왔어. 너무 피곤해. 좀 쉬어도 돼. 정숙 씨는 얼른 그러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운전해온 딸이 안쓰러웠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닦고 있던 수진에게 소파에 앉아있던 은지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언니, 나 커피 한 잔만 타줄 수 있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네, 금방 드릴게요 하고 커피를 타줬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부부가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현이가 오늘 어머니 음식 맛있었지 하고 말을 걸었지만 수지는 짧게 응하고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졌고 방문 횟수도 줄었어요. 다음 명절에는 몸이 좋지 않다며 수진이 오지 못했고 정숙 씨 생일에도 동현이 혼자 잠깐 얼굴을 비추고 갔습니다. 정숙 씨는 섭섭했어요. 나는 진심으로 딸처럼 생각했는데 왜 이러는 걸까? 어느 날 오랜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차를 마시다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어요. 명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수가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만 하면 뭐해. 딸처럼 대해야 딸처럼 느끼지. 정숙 씨는 그 말이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다르게 대했어? 하고 속으로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명자가 말을 이었어요. 내 딸은 명절마다 소파에서 쉬고 며느리는 명절마다 부엌에서 일하잖아. 그게 똑같이 대하는 거야. 그 순간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설거지를 하던 수진, 커피를 타주던 수진, 차 안에서 창밖만 바라보던 수진의 얼굴. 그 조용함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정숙 씨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수진에게는 다른 의미로 전달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정숙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말로 하지 말자. 행동으로 보여주자. 다음 명절이 왔습니다. 수진이 도착하자마자 습관처럼 앞치마를 두르려는데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오늘은 부엌에 들어오지 마. 다들 거실에서 쉬어. 오늘은 내가 다 할게.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멈춰 섰습니다.
정숙 씨는 혼자 부엌에 서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마쳤어요. 거실로 나오니 수진이 손주와 바닥에 앉아 웃으며 놀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수진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수진아, 고생 많지.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눈이 살짝 커졌다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며칠 후 정숙 씨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다음에는 제가 음식 준비해서 갈게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함께 웃고 함께 쉬는 것. 그게 전부였는데 그 당연한 걸 왜 이제야 했을까? 그 뒤로 수지는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에 가도 되냐고 먼저 물어왔고 정숙 씨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직접 끓여서 가져온 날도 있었어요. 정숙 씨는 그날 수진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나는 저렇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가지만 짚어보면 좋겠어요. 정숙 씨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고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며느리의 마음은 조용히 멀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할 지점입니다. 정숙 씨의 이야기에는 사실 세 가지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겁니다. 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딸에게는 소파를 줬고 며느리에게는 앞치마를 줬어요. 딸이 피곤하다고 하면 들어가서 쉬라고 했고 며느리가 힘든 내색을 하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본인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무리 따뜻해도 행동이 다르면 사람의 마음은 그 행동을 따라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허한 말이 뭔지 아세요? 진심이었는데입니다. 진심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며느리에게 진심이라고 말할 때 그 진심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는지 지금 이 순간 함께 돌아봐야 해요. 두 번째는 허락 없는 개입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잔소리도 하지 않았고 구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당연히 부엌 일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행동 속에 담겨 있었어요. 그 기대가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며느리는 그 분위기를 읽었고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거스르면 눈치 없는 며느리가 되고 따르면 지치는 며느리가 됩니다. 어느 쪽도 편안하지 않은 자리에 며느리는 매번 놓여 있었던 거예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오랜 연구 끝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미움이 아니라 무시라고요. 여기서 무시란 일부러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감정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 상대의 필요를 묻지 않는 것, 상대가 어떤 기분인지 궁금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무시입니다. 아기가 없어도 무관심은 상처를 남겨요. 때로는 노골적인 구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를 독립된 한 사람으로 보지 않은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힘든 날이 있고 위로받고 싶은 순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며느리를 가족의 역할로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 아이를 잘 키우는 며느리, 명절을 잘 챙기는 며느리. 그 역할 뒤에 있는 한 사람의 감정은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대화에서 밀려나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 그 느낌이 쌓이면 사람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며느리가 멀어진 건 시어머니가 싫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오래 불편했던 겁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도 베풀지 말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배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받고 싶은 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이 줬어요. 밥을 해줬고, 반찬을 날랐고, 손주를 돌봤고, 명절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물어봐야 했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니? 내가 요즘 어떠니? 그 질문 하나가 우리가 드린 어떤 것보다 며느리 마음에 더 깊이 닿았을 수 있습니다.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어떤 그릇에 담겨도 그 그릇의 모양을 따릅니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상대를 채우려 하면 관계는 딱딱해져요. 하지만 상대의 모양을 먼저 바라보고 그 모양에 맞게 스며들면 관계는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물처럼 낮아진 적이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불편함이 사실은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내 안에서 뭔가를 건드렸다는 뜻이거든요. 불편한 이야기가 때로는 가장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다만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우리 세대가 받아온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작은 깨달음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그 깨달음을 나누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이 며느리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 딱 3가지를 바꿨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3가지가 며느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 함께 그 3가지를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결심한 다음 날 아침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동현이가 밥은 잘 챙겨 먹는지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수진아, 너 요즘 어떠니?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수진은 잠깐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아이가 좀 아파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어요. 정숙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손주가 아프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들한테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며느리가 먼저 꺼낸 거예요. 정숙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이 많구나, 수진아. 그 전화가 10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했어요. 힘이 됐어요. 정숙 씨는 그 문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왜 이제야 했을까?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아들 안부가 아니라 며느리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수진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닿았던 거예요. 우리 세대는 표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말로 꺼내는 게 어색하고 전화를 먼저 거는 것도 쑥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한 통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내 안부를 물어준다는 것 자체가 며느리에게는 내가 이 가족 안에서 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거십시오. 아들 이야기 말고, 손주 이야기 말고, 너 요즘 어떠니?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방문 전에 먼저 묻는 것이었어요. 정숙 씨는 그동안 아들 집에 갈 때 미리 알리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 예고 없는 방문은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집안을 얼른 정리해야 한다는 긴장감, 음식을 차려야 한다는 부담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무게감. 그 모든 것이 초인종 소리 하나에 쏟아지거든요. 정숙 씨는 그 다음부터 반드시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 토요일에 가도 괜찮겠니? 처음에는 정숙 씨 자신도 어색했어요. 자식 집에 가는데 허락을 받는 것 같아서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느끼는 그 감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그 문자 하나가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전달됩니다. 어머님이 나를 배려해 주신다는 느낌, 내 공간을 존중해 주신다는 느낌. 그 느낌이 며느리로 하여금 오히려 더 반갑게 문을 열게 만들어요. 실제로 정숙 씨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뒤 수진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방문이 끝나면 수진이 금방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느 날부터 거실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고 먼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문자 한 통이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사람은 자신의 공간과 시간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율성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이 보장될 때 사람은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돼요. 며느리에게 그 편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관계를 가꾸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수진이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음식도 아들 기준으로 골랐고 대화도 아들 중심으로 흘렀습니다. 수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대로 보인 적이 없었어요. 정숙 씨는 그 다음 가족 외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수진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오늘 뭐가 먹고 싶니? 수진이 멈칫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된장찌개가 먹고 싶어요, 어머님. 정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된장찌개로 하자. 별것 아닌 대화였어요. 메뉴 하나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탁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수진의 표정이 조금 풀려 있었고 아들도 옆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생일이 다가왔을 때 정숙 씨는 아들에게 슬쩍 날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생일 당일 아침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생일 축하한다. 고생 많지. 힘들어도 티를 안 내서 내가 그동안 몰랐어. 수진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살짝 떨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숙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생일 축하 전화 한 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수진에게는 이 가족 안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한 사람으로 대접받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진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세워준다고요.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따뜻함을 받고 싶으면 먼저 따뜻함을 건네야 해요. 이건 며느리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서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억지로 하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가까워진다고요. 며느리를 붙잡으려 할수록 며느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면 며느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요. 정숙 씨가 경험한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엌일을 멈추게 해주니 며느리가 먼저 음식을 해왔어요. 문자로 먼저 물으니 며느리가 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일을 챙겨주니 며느리가 먼저 안부를 물어왔어요. 관계는 결국 거울입니다. 내가 먼저 보여준 것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질문 한마디. 이 세 가지가 전부예요. 정숙 씨는 68배 바꿨습니다. 나이 때문에 못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못 바꿨던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다가가면 며느리는 반드시 마음을 열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물러서면 며느리는 오히려 더 가까이 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한 사람으로 봐주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변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댓글에 숫자로 남겨주세요. 하나라면 1, 둘이라면 2, 셋 다 하실 분이라면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어머님들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댓글들이 저를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줘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을 함께 키워가는 힘입니다. 깨달은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감사합니다.